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해상에서 세력을 키운 역대 최강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 6일에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중부 내륙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폭풍 해일과 침수, 하천 범람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재정비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걷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지만 주말 사이 속도는 조금씩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후 태풍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큰 기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에서 발달하는 티베트 고기압인데 이 두 기단 사이에 밀려 태풍의 길목이 한반도, 그것도 경남 해안 부근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올해 첫 태풍 상륙으로 태풍의 강도는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도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은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시나리오에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는 시나리오로 바뀌었다라는 내용.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6일인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아침 거제 부근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경남 해안을 지날 전망인데 부산의 경우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 안에 들고 울산도 태풍의 길목에 들면서 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북상과 만조 시각이 겹치는 시기에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밀물과 썸물의 교차 시점에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월파뿐만이 아니라 물의 역류, 이 폭풍해일처럼 중심 시도가 낮아진 태풍 주변에서의 높은 해수가 바로 이 내륙 해안가로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기록적인 호우와 함께 태풍 매미의 초속 60m 강풍 기록을 능가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북상 전부터 역대급 비바람과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사태와 하천 범람, 강풍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자, 11호 태풍 흰남노는 과거 국내에 상륙해서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사라와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중심기압을 기준으로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1959년 사라입니다. 중심기압 951.5 헥토파스칼의 사라는 충무로 상륙한 뒤 포항을 통과해 8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200여 명 등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중심기압 954 헥토파스칼로 사라보다 약했지만 초속 60m의 역대 최대 풍속을 보이며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사라와 매미의 과거 이동 경로와 오는 6일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11호 태풍 흰남노의 예상 진로입니다. 현재까지 흰남노는 경로와 강도에서 매미의 경로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 당시 타이완 쪽으로 북서진하다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불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매미처럼 흰남노 역시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강해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매미 때처럼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 3도 높아 흰남노 역시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한반도 부근에서의 이동 속도도 매미처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태풍은 중심이 강하게 발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심부에 가깝게 지나는 지역에서는 이전 매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강풍 기록을 상회하고 또는 갱신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미와 비슷하지만 흰남노는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와 두 번째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풍 반경도 넓어 매미보다 더 강한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태풍 흰남노로 인한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는 6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60원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당분간 환율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달러에 1,362.6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7원 넘게 오르면서 1,36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그러니까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2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 이틀 동안에만 환율이 무려 25원이나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예상보다 강한 긴축 의사를 내비친 것이 길게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쓰촨성 청두시를 봉쇄한 것도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건 역시 악재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1,400선 얘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는 21일 이제 FMC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만큼 한동안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둔화하면서 상승률이 6%대였던 전달보다 낮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은 것은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6월 6%, 7월엔 6.3%까지 올랐으나 석 달 만에 5%대로 떨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대통령실은 허위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2010년 1월 12일 해당 직원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언급하며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그러시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증권사 직원이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좀 사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전화가 왔느냐고 말한 뒤 그럼 좀 사라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게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은 허위 날조 보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녹취록은 김 여사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주식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계좌 명의인에게 내용을 확인하며 녹취를 남기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며 거들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지난 정부에서 모두 조사했던 내용인데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총장 그 이전에도 금감원에서 다 조사를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 엄혹한 대선 레이스 전국에서 야당 후보의 부인이었는데 놔뒀겠어요?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원 개정안을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등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레쯤 비대위 사령탑도 발표될 전망인데요.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을 반대했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본격적인 당원 개정에 나섰습니다. 첫 관문인 상임 전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늘 당원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공석이 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의 비상 상황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인데 같은 날 비대위원장까지 발표되면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띄울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취할 그럴 그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새 비대위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원 개정안은 앞선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새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권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정치적 입지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단 이 전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는 물론 비대위를 둘러싼 소송전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 통보에 대해서 먼지 털듯 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꼬투리를 잡는다며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말을 아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주재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을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저격했습니다.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소환에 응할지 묻자 다시 함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면 조사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지 직접 소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최고위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잡아갔던 것과 뭐가 다르냐며 윤 대통령을 전두환 씨에 빗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치 검찰이라는
호위 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대표를 불러들이려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는 혈안이 된 반면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반발을 겨냥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숱한 범죄 의혹에도 이 대표를 당대표로 만든 건 민주당이고 이번 사건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면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단순히 정권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공방도 계속해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앞서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아무 답변이 없어서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고,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에는 입장을 들어야 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이 통보한 조사 날짜는 오는 6일로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입니다. 이 대표가 불응하면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기국회 중 체포 동의안 의결이 필요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혐의 자체가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애초 자백하는 당사자가 거의 없고 유죄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특히 다툴 여지가 많은 건 고의성 여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은 대장동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실무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백현동 개발 당시 중앙정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런데 이런 말들이 허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돼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착오였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도 친형 강제 입원 지시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와 별도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강행한 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둔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든 안 하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는 8일쯤엔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9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석유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 공급을 중단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석유가 일정 가격 아래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줄여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 능력을 떨어뜨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잡아보자는 취지입니다. The price cap will advance our two key objectives, reducing revenues that Putin needs to continue waging his war of aggression.
and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the price of energy. 이를 위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G7이 정한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격 상한선을 얼마로 정할지는 참여 국가들 전체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유럽연합 6차 대러 제재에 맞춰 조정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석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потенциальному такому потолку цен, они не будут среди получа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Мы просто не будем на таких нерыночных принципах с ни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현재 일시 중단한 유럽연합에 대한 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G7 관계자들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요 수입국 중국과 인도가 동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보통 명절 전에는 고향을 미리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강원도로 향하는 노선들도 혼잡하지만 그보다는 충청 이남으로 향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이번 주말 역시 마찬가지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많이 막힐 걸로 보이는 경부선의 예상 정체 구간은 어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기권인 남사 진위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가 시작되겠고요. 이 정체 차츰 충청권 곳곳으로도 확대되면서 천안과 청주 주변 통과도 힘겹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부선 상황은 괜찮지만 부산을 비롯해 남부지방 곳곳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길은 서해안선 상황이 빠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순산터널 부근에서 4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도 비봉과 화성휴게소, 서해대교 주변에서 차 간격을 좁히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는 하남분기점과 산곡분기점,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도 논산 방향 정체가 이미 차량 터널을 앞두고 7km가량으로 길어져 있는 상태고요.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죠. 영동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강릉 쪽으로 서창과 부곡에서 주춤했다가 가장 긴 정체는 용인 부근에서 8km 구간 이어집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원주 쪽으로 초월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산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하와이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담. 한미 양자 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으로부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한국 업체 또는 앞으로 저희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NSC 차원에서 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를 환영하면서 전기차와 반도체 등의 미국 내 생산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해결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중산층을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때까지는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런 만큼 중간선거 이후나 새로운 미국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까지 사태 해결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에서 새로 통과된 전기차 보조금법 때문에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자 우리 정부는 국제 분쟁을 통한 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생산지와 조립 생산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건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는 건데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를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에서 최종 조립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내 완전한 생산 라인을 갖추지 않은 국내 기업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국 내 국산 전기차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해당 법은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상품의 시장 접근에 있어 내국민 수준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국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국 상품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료의 출처에 따른 차별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일정 수준의 국내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제공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비율 충족을 하도록 요건을 잡고 있는데, 가장 큰 틀에서는 미국산과 외국산 간의 차별이 일단 발생을 하는 것이고,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을 핵심으로 한 FTA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FTA 규정 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간 논의가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경우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달 말 부산에 입항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칠함대 소속 행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를 합의한 것에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핵 항모가 국내에 입항하는 건 지난 2017년 칼 빈스남이 부산에 온 이후 5년 만입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일본 도쿄에서 대면 협의를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는 7일 도쿄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3국 북핵 수석 대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연말까지 인터넷 유언비어와 허위 정보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사이버안전판공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유언비어와 허위 정보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여부를 결정할 오는 3년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16일에 개막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시행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달 중순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위원장은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양국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이번 방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합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김 의장과 만나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11월 주요 20개국 회의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의 외교 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관련 만남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지난 2014년 7월 시 주석의 방한 이후 한국을 찾는 최고위급 중국 인사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리짠수의 방한은 중국 정부가 그만큼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또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안으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권력 서열 1위와 3위가 연달아 한 국가를 방문한 전례가 거의 없고 미중 갈등 격화도 여전히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외부 지원을 거부해온 북한이 식량 원조를 요청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침을 급선회할 만큼 식량난이 가중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도발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장마철 북한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북한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습니다.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거나 하늘을 쳐다보며 날씨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다가는 훌륭한 농사 작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곡물 생산에 차질이 잇따랐고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여전히 8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인도쌀 10,000톤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인도 국제사업회의소는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에 대한 곡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지원을 거부하던 북한이 식량 지원 의사를 직접 타진한 것은 그만큼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북한은 국경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외부 도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 상황과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북한 식량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봄철 수확량이 연간 수확량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을 농사마저 타격을 받을 경우 내년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이런 사정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입니다. 식량난에 따른 민심을 다독이는 데 한계에 직면할 경우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초역세권 지역 아파트마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순위에서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7호선 천왕역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초역세권에 400가구가 넘는 단지여서 관심을 끌었지만 첫 1순위 청약에서 0.85대 1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분양한 12개 단지 가운데 첫 1순위 청약 미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1억 원에 달하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수요자에게 외면당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좀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모아 엘가라는 회사를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분양가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수유동의 한 아파트 역시 비싼 분양가로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지자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마저도 가격이 싸지 않은 곳은 분양을 꺼리고 있는데요. 분양 시장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 1000여 가구로 전달과 비교해 12.1%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미분양은 매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래 절벽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20건으로 1년 전에 8% 수준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아파트 3만 7천 가구가 밀집한 용산구에선 8월 한 달간 고작 2건의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마포구와 서초구도 각각 7건에 그쳤습니다. 잠실 리센치와 엘스, 트리지움 등 15,000여 가구에서는 지난달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9,500여 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단 한 가구가 팔렸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 자체가 불안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하락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거래 절벽 현상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매수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 세대의 매수세는 크게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일부 건설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청약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까지 내거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덜컥 당첨됐다가 계약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인 이 주상복합 건물은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5번 넘게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이 일단 지원했다가 부적격자로 드러나거나 변심해서 계약하지 않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은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으면 무조건 무순위 청약으로 잔여 가구를 공급해야 하고 그 밑으로 경쟁률이 떨어져야 선착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물건에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받고 넘길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위치도 봐야 되고 금액도 봐야 되고 다 보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쓰면 일단 넣은 거예요. 그냥 묻지마죠 묻지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집 공고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붉은 글씨로 넣기까지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역시 묻지마 청약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글귀를 크게 적어뒀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44곳에 머물던 무순위 청약 접수 사업장은 올해 같은 기간 20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무순위 청약을 2회 이상 진행한 아파트는 서울에만 7곳에 달합니다. 업계에선 시장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과거에는 당에 마감되거나 무순위에서도 일찌감치 마감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청약 열기가 잦아들면서 무순위 청약이 반복 진행되고 이것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접수할 때 따로 자격을 검증하지 않는 낮은 진입 장벽도 배경이라고 진단합니다. 청약을 일단 하고 계약은 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률을 높인다든지 미분양을 소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무순위 청약을 한 차례 진행할 때마다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비용 낭비라고 말합니다. 미계약자는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을 제한하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특히 재당첨 제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소비자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을 좀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발표할 청약제도 개선안에 일정 횟수 이상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뒤 선착순 판매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지 검토 중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나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또 뒤바뀐 피해자와 방화범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바로 잡히기도 했는데요. 모두 진화한 과학 수사가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남성이 차량 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빌라에 들어갑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머물던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결국 빌라에 불이 붙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이 30대 남성은 7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CCTV 화질 개선과 재현 실험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과 최초 연기가 난 곳이 2m 이상 떨어진 게 화면에 나타나고 꽁초를 버려 쓰레기 봉지에 불이 붙었다고 해도 채 1분도 되지 않아 꺼진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발화가 된 건 그 하염의 높이는 한 1m가 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하염은 한 40초 정도, 40초, 50초 정도 지나면 자연 소화돼 버리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기가 어렵다. 주변에 또 특히 다른 가염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방화범과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가 바로 잡힌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충남 홍성의 빌라 화재로 13명이 다친 사건에서 60대 여성이 처음 방화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실제로는 범인으로 내몰린 여성이 피해자,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연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불이 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남성의 거짓 진술을 밝혀내고 화재 패턴 분석과 재현 실험 등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한 겁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의 원룸 방화로 남녀 2명이 숨진 사건에선 버려진 라이터 끝 톱니바퀴에서 발견된 DNA 등이 큰 역할을 했고 지난 2017년 12월 광주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사건의 실체는 극세사 이불에 난 불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는 재현 실험 결과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단순히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는 1차원적인 조사를 넘어 진범을 가리고 누명을 벗기는 수준으로 화재 수사가 진화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화재 사건 진실규명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의 안인해변에서 40대 부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이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출동시켜 바다에 빠진 부부를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부인이 바다에 빠지자 남편이 부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누나 친척도 만날 수 있어요. 좋잖아요. 집에 간다는 게.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 먼저 먹고 싶어요. 고속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일찍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처 예매를 하지 못한 한 귀성객은 직접 피켓을 만들어 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좌석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 난간에 기대섰지만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님 위해서는 셔츠를 준비하고 어머님께는 양산을 준비했습니다. 네일 같은 거, 이런 거 양말도 준비하고.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은 비성길에 따라 나선 손자 손녀들. 추어탕 끓여갖고 새끼 들어오면 주려고 끓이죠. 손녀딸 뭘 좀 사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왔어요. 광주에. 이렇게 우리 3대가 왔어요. 손자, 진손녀들도 오고. 한 번 뵙지도 못한 할아버지 묘소에 절하는 어린 손자 손녀들의 모습이 귀엽고 기특합니다. 음복이 끝나면 생전에 좋아하시던 담배까지 물려드리는 손길. 뭐 부모를 위해서 뭐 그런 일도 못 하겠습니까? 와서 묘 보고 안정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름에 휴가 간 것보다 훨씬 더 낫죠. 산에 오니까요, 자연과 노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추석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명절입니다. 막 설레는 기분으로 엄마가 기다리는 고향에 가니까 좋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곧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잘해드릴게요. 할머니 뭐
먹고 싶어요. 빨리 갈게요.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역대급 세기로 북상하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오는 6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과거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사라와 매미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채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대한해협을 지날 것이라는 기존 예보를 조정해 오는 6일 새벽이나 아침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강도는 매우 강인 상태로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와 두 번째로 강했던 2003년 매미보다 강합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근접하기 전에도 고온의 수증기를 불어넣어 5일과 6일 전국에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에 많은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전국의 국립공원도 전면 통제됩니다. 거센 비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사태나 낙석, 불어난 계곡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가 큰 만큼 특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흘러 넘칩니다. 탐방로 곳곳이 무너져 내릴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2년 전 이맘때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강타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더욱 강력한 태풍인 흰남노의 북상에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지리산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600여 개의 탐방로가 통제돼 입산이 전면 금지됩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지리산 장터목과 설악산 중청 대피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피소와 야영장 60여 개소도 내일 오전 11시부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이미 어제 새벽부터 입산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다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은 태풍 이동 경로와 영향을 보고 탐방로 통제 여부가 정해질 방침입니다. 통제 조치를 어기고 국립공원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무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인명피해 우려가 커 절대 들어가선 안 됩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산사태와 낙석 위험이 있는 만큼 산 근처에 가거나 산간 도로를 통행하는 건 삼가야 합니다. 또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 고립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계곡 출입이나 야영 역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고 있는 제주도는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합 리조트인 신화월드의 경우 천실가량의 객실 예약이 취소돼 이번 주말 30%대의 객실 예약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제주도 내 다른 숙박업체와 패키지 여행 역시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취소율이 평균 30에서 4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장 예약도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내일부터는 상당수 골프장이 휴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100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정작 그 해법을 놓고는 이견이 뚜렷해서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기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민생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삶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초당적인 협력도 마다치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의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고
하지만 말처럼 실제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전환 뒤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서 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민의힘. 이에 맞서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민주당의 셈법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정부 여당은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노선을 고수하는 반면 오로지 국가와 민생, 미래를 위한 정부의 재정운용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비정하다고 규정하며 선고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하다. 여야가 매번 부딪혀온 세제 개편안 역시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과 맞물려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액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안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가 매섭습니다. 현재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전국의 뇌관입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정기국회에 꽂힌 국정감사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어 여의도에 들이운 전운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취임 100일을 넘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현장 행보와 야당과의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전국이 이어지면서 한 총리의 이러한 행보가 빛이 바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써왔는데 지난 6월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위성 영상 관련 배포 규제 건의가 나오자 2달 뒤 이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주력 기업은 주력 기업대로, 우리 벤처기업대로 최대의 그런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단과의 브리핑 횟수도 주 1회로 정례화하며 경제 활성화 성과를 알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이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급하지도 않은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통보받고 이미 권익위, 방통위 등 전 정부 출신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반발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주요 경제 정책을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한층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취임 100일을 넘긴 한덕수 총리가 여야의 극한 대치 전국을 뚫고 경제 활성화와 소통, 협치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재직 이력을 두고 이해충돌 공방을 벌였습니다. 과거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회이사로 있을 때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금 1,426건 제출받아서 503건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무려 35.3%입니다. 제출할 수 없는 자료까지 만약에 요구했다면
그 제출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신히 재개된 청문회. 이번엔 한 후보자가 과거 론스타 먹튀 논란 당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이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결의에 찬성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당시 그 론스타 관련해서 저도 그 론스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었고요. 과거 위장전입 이력도 불거졌는데 한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달라 해서 결국 주소지 이전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한 후보자의 과거 보험연구원장 경력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험연구원장으로서 보험사들에게 연구원전을 제작하면서 10억이라는 굉장히 보역의 연봉을 받고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보험회사로부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원장으로 어떻게 무슨 로비스트 취급을 합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엄호로 맞서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잇따라 진통을 겪는 상황.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또 한 번 전국이 급랭한 가운데 오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6%대로 뛰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한풀 꺾이면서 5%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5, 6% 사이의 높은 물가 오름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본격 반영되며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계속 올라 6월과 7월 6%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5.7% 상승했습니다. 7월의 6.3%와 비교하면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석유류가 19.7% 올라 여전히 상승폭이 컸지만 전달의 35.1%보다는 줄었습니다. 휘발유 8.5%, 경유는 30.4% 올랐는데 7월과 비교해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농산물과 외식비는 지난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호박과 배추, 오이, 파 등 채소값이 많이 올랐고 수입 쇠고기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상수도료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8.8%로 근 3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치킨과 생선회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달에도 8월의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가와 국제 곡물가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다시 악화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세의 정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 비교적 높았던 데 따른 역의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는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 잠재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오름세 속에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사를 보면 물가 관련 지표가 여러 가지여서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죠.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부 1타 강사 시간.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승률 자체는 7개월 만에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물가와 관련한 지표가 여러 개 나오는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수입 물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23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집계합니다. 수입 물품의 가격 변화에 더해 환율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당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수입 물가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음 단계는 생산자 물가입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도매상에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말하니 도매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90여 개 품목을 조사하고 수입 물가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지표는 결국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로 연결됩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그리고 서비스를 살 때의 가격 변화, 그러니까 소매 물가를 말합니다. 450개 품목이 조사 대상인데 한 달 평균 소비 금액의 0.01%가 넘는 항목에서 대표 상품을 골라 측정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오르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니 지금 물가는 높아도 너무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5%대라고 하지만 체감 물가는 훨씬 높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마다 주로 소비하는 품목, 구매 빈도 같은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 항목을 보면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 등유가 모두 포함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가운데 하나만 쓰니까 와닿는 물가 상승률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조 지표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의 정비 완료와 가스 공급 재개를 불과 7시간 앞두고 가스 공급 중단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등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1쯤을 공급하는 노르트 스트림 1 수송관입니다. 러시아 서부항구 비보르크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최근 사흘간 정기 점검을 이유로 이 관의 가동을 중단 중입니다. 그런데 정비 완료와 가스 공급 재개를 불과 7시간여 앞두고 공급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점검 중 가스 누출이 발견됐다는 것. 그러면서 수리 계약사인 독일 지멘스 에너지에 서신을 보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스 공급이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외신은 가스프롬이 예정된 일정대로 정비를 마치고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같은 예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수리한 터빈의 반환 지연 등의 이유를 들며 노르트 스트림 1 공급량을 계속 축소해 현재 용량의 20%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Bei allen Schwierigkeiten, die damit verbunden sind, es ist diese Ungewöhnlichkeit eine Konsequenz der Abhängigkeit, die Deutschland aufgebaut hat, bewusst aufgebaut hat und die auch hier in diesem Haus mit aufgebaut wurde von billigem russischem Gas. 독일 등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이 같은 에너지 무기화 강도가 거세짐에 따라 가스 비축을 서둘러 왔습니다. 독일은 올해 목표량의 84%를, 유럽연합 전체로는 80%를 채운 상태여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P통신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에너지 전쟁을 더 격화시킬 수도 있어 올겨울 에너지 대란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공사는 올겨울 모든 원자로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부터 차례로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 상장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원자로 52기 가운데 32기가 유지 보수 등의 이유로 가동을 멈춰 전력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최대 전력 수출국이었던 프랑스는 이번 겨울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배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 결과를 현지 시각 6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자포리자 원전 일대가 포격을 받은 사실을 사찰단이 기록했으며
원전 주변에서 포탄을 맞은 건물의 구멍과 흔적 등을 볼 수 있었다면서 이는 원전 시설의 물리적 무결성이 여러 차례 훼손됐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에네르호다르시의 러시아군 기지를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현지 시각 2일 에네르호다르와 헤르손 지역에서 정밀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 3개 포병 시스템과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 역시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에네르호다르 지역에 대한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원전을 둘러싼 공격으로 핵 재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원전이 있는 에네르호다르에 대한 포격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땅 전체의 85%가 얼음인 그린란드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탄소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녹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좀비 빙하가 녹으면 하수면이 27cm나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북극 연구기지, 물자를 실은 군용기가 착륙에 애를 먹습니다. 활주로 얼음이 녹아 착륙용 스키 작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 기온은 녹는 점에 가까운 영하 1.6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린란드가 겪는 미니 폭염입니다. If you're close to melting, the ice gets really sticky and the skis they stick and also the airplanes they actually break up the skiway. 그린란드에 분포한 이른바 좀비 빙하는 전체의 3.3%인 110조 톤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무조건 녹는 빙하입니다. 좀비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은 적어도 27cm, 최악일 땐 78cm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빙하가 녹아도 그만큼 내린 눈이 만든 양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The snow falling on the top of it was equaled by the melt and the iceberg carving at the edges. But over the last 2 decades, it's a bank balance that's gone seriously into the deficit. 해수면이 오르면 특히 해안가에 거주하는 유곡명은 해일이나 폭풍 등 재앙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격이라며 상황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영화 공조2가 더 강력해진 액션으로 추석 연휴 흥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 영화 빅4가 저조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다시 흥행 바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북한 특수요원 출신의 글로벌 범죄 조직 리더가 남한으로 숨어듭니다. 당국의 명령으로 다시 남한과의 공조 수사에 투입된 북한 형사 림철영. 남북한 형사에 이번에는 미 FBI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아슬아슬한 삼각 공조가 시작됩니다. 지금 타노스가 딱 손가락 튕기려고 하는 판국에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지 잘났다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지난 2017년 개봉해 780만 관객을 모았던 공조의 속편이 더 화려해진 액션과 업그레이드된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재밌어졌어. 예고편 보면 그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느껴서 그게 한 말인 거거든요. 흠 씨가 정말 재밌어졌어요. 보여드렸던 캐릭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장점. 모든 게 바뀌었듯이 철령이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치나 연륜, 여유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스를 시켰죠.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17년 만에 현빈과 다시 만난 배우 다니엘 헤니는 두 파트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I love the movie Tatja. It was one of my favorite movies. He's really matured into an amazing leader and actor. So, of course, I was worried about, joining this team, but they made it very comfortable for me. 눈을 뗄 수 없이 숨가쁜 액션에는 전편보다 더 강력해진 빌런의 역할이 컸습니다. 현빈 씨와 또 유나 씨와 헨리 씨 사이에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얼굴입니다. 추석 연휴 극장가의 유일한 신작 공조2 인터내셔널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보였습니다. 영화 관람료 인상과 OTT와의 경쟁으로 외계인,
비상선언 등 한국 영화 대작들이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장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가운데 공조2가 다시 흥행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같은 최신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단비가 될지 관심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복 차림으로 어색하게 잡은 운전대. VR,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첫 운전을 시작합니다. 차종은 트랙터. 빗둘배둘 서툰 솜씨로 차로를 달려보고 사고 상황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실감이 나요? 네. 되게 떨렸어요. 진짜 운전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스마트팜에서 짓는 농사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생산량 예측 로봇은 열린 토마토 수를 자동으로 세어주고 익은 정도를 6단계로 파악해 알려줍니다. 토마토 인식도와 익은 정도 측정도 모두 정확성이 90%를 훌쩍 넘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게 스마트팜의 작황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요.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개나 열렸는지 또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화합니다.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진단해 농지에 물을 언제 얼마나 줄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작물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물 사용량은 줄어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더 낮은 비용으로 농촌 현장에 실용화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령화로 만성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농촌의 고민을 최신 IT 기술로 덜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역전철 동해선이 개통되고 울산 태화강역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역사 밖의 도로가 꺼지고 보도블록이 깨지는 집안 침하 현상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태화강역. 역사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블록 이곳저곳이 깨져 있고 집안이 내려앉은 곳도 있습니다. 많이 울렁거립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이렇게 깨졌고 저기 보다시피 금이 가고 침하가 되는데 밤에 노인네분들이 다닐 때 넘어질 확률이 많고 사회 더 걱정은 이 건물이 무너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보도블록뿐만 아닙니다. 집안이 가라앉아 블록에 균열이 생겨 흙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버스와 택시 등 차들이 다니면서 도로면이 다시 울퉁불퉁해진 겁니다. 집안 침하가 계속돼 버스가 지나다닐 때마다 강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민주버스 울산지부와 교통시민연대 등은 울산시와 코레일에 태화강역의 집안 침하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운전하는 버스 기사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겨울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로 인해 제대로 공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또 태화강역 승강장의 버스 이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에 대해 울산시는 철도공단과 함께 침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고 승강장 안내도도 현장 점검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치가 취해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이맘때면 농촌 들녘은 마늘 파종으로 분주한데요. 하지만 농정당국이 농가에 마늘 파종을 늦춰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기후 변화로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마늘 생육에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경면입니다. 간격을 두고 촘촘히 마늘을 심는 농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난해 파종 이후 상당수 마늘이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기는 다 났는데 영 비닐로 이렇게 덮으니까 속에서 많이 썩어버려. 70%. 실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마늘 주산지인 대정읍과 안덕면을 중심으로 약 450여 헥타르가 파종한 마늘이 말라 죽거나 부패 또는 잎마름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 농업기술센터는 이 같은 마늘 피해가 가을까지 이어지는 고온으로 인한 기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평균 최고 온도가 27도를 기록하면서 마늘 재배 한계점인 25도를 웃돌며 마늘 생육에 불리했다는 겁니다. 특히 비닐 피복 재배하는 대정과 안덕 지역은 투명 비닐로 토양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도 고온이 예상되는 만큼 파종 시기를 9월 10일 이후로 늦춰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늘 재배 기간인 가을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육 초기 생육 불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종 시기를 좀 늦추는 방향으로. 또 이미 파종을 마친 농가의 경우 비닐 피복 시기를 열흘 정도 늦추거나 피복한 비닐에 흙 등으로 덮어 토양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9월 초 고온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어 마늘 파종 시기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3일 아르테미스 1의 로켓 발사에 재도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브리핑을 통해 아르테미스 1 미션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의 발사 예정 시간이 미 동부 기준으로 3일 오후 2시 17분,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3시 17분부터 2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지난달 29일 발사하려 했지만 로켓 엔진 결함과 수소 연료 누출, 발사장 인근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첫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나사는 발사 당일 기상 조건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재개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발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1단계로 대형 로켓에 인간 대신 마네킹을 태운 캡슐 오리온을 탑재하고 달까지 42일간 왕복 비행한 후 10월 11일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다음 달 15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장소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BTS의 콘서트 Yet to Come인 부산 개최 장소가 애초 기장군 일광 특설 무대에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공연 취지를 살리면서 관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11호 태풍 흰남노 북상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열릴 예정이던 한강 멍때리기 대회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물놀이형 시설 6곳의 수질 검사 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22일 명량 분수와 한글 분수, 터널 분수, 바닥 오물을 비롯해 역사 물길 2곳에서 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주 2회 자체 수질 검사를 할 계획인데 경관형 수경시설 2곳도 포함됩니다. Now, what is MOXIE? It's a prototype of a small engine that will produce oxygen out of thin air. Thin air on Mars means carbon dioxide.
We need this, of course, so that future astronauts will be able to breathe. That seems obvious. What seems less obvious we need a lot of oxygen, tons, maybe 25 tons of oxygen, just to lift 4 astronauts off the surface of Mars. We could bring that with us from Earth. That'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and it's ridiculously expensive in the short term. It just does not make sense, and it is not sustainable to bring everything we need from Earth. We need to be making the bulk of the resources there.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